1990년 초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박복래는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느리 윤서진이 대학원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또 늦게 들어와서. 서진이 도서관에서 밤늦게 돌아오면 복래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복래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뭘 미안해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빨리 앉아서 밥 먹어. 복래는 서진이 앉자마자 따뜻하게 데운 밥과 직접 끓인 미역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상에 올렸다. 서진의 입맛에 맞춰 간을 조절한 반찬들도 빠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서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자 복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우리 서진이가 좋아한다니 다행이다. 내일 아침엔 뭐 해줄까? 아침은 간단히 드세요. 저 너무 일찍 나가거든요. 간단히라니.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 종일 공부할 힘이 나지. 복래는 서진이 밥을 먹는 동안 빈 그릇을 치우고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확인했다.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몸에 좋다는 것들은 아끼지 않고 사왔다. 이만석도 마찬가지였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며 이래도 집에 들어오면 서진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서진아, 공부하는데 시끄럽지 않나?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중요한 시기인데. 이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나갈 때도 발소리를 죽여서 나갔다. 때로는 현장 일이 늦어져 밤늦게 들어와도 피곤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고 서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진이 논문 쓰느라 힘들지. 아빠가 뭘 도와줄 건 없고.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서진의 대학원 등록금은 이만석이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 충당되었다. 때로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서진의 학업을 지원했다. 복래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살림을 쪼개고 쪼개서 서진이 필요한 책과 자료들을 사주었다. 어머니, 이 책 너무 비싸요.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필요한 건데 뭐가 비싸. 공부할 때는 아끼면 안 돼. 복래는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서진이 학회에 갈 때는 새 옷을 사주었다. 자신은 미용실도 가지 않으면서 서진에게는 교수가 될 사람이 단정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라고 권했다. 겨울이 되어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져도 서진의 방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했다. 복래와 이만석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냈지만 서진의 공부방은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었다. 서진아, 방이 춥지 않나? 아니에요, 적당해요.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히터 하나 더 틀까? 복래의 하루 일과는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 서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서진이 나간 후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다. 오후에는 서진이 늦게 들어올 것을 대비해 음식을 준비해두고 밤늦게까지 며느리를 기다렸다. 어머니,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서진이가 훌륭한 교수 되는 게 우리 소원인데 뭐가 고생이야? 복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서진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겼다. 며느리가 명문대 교수가 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했다. 주말에도 서진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복래는 더욱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미루고 시장 볼 때도 서진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나갔다. 서진아, 내가 시장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나? 아니에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금방 다녀올게. 공부 열심히 해. 이만석도 주말이면 서진을 위해 책상 하나를 더 만들어주거나 서진의 공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을 정리해 주었다.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기꺼이 며느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빠가 할게. 넌 공부나 해.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서진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명문대 교수 임용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복래와 이만석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우리 서진이가 해냈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대단해. 복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며느리를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었다. 이만석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한 덕분에 며느리가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이제 서진이도 편해지겠구나. 그러게.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지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서진의 마음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날 밤 복례는 서진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서진아,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네, 어머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의 감사 인사는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복례는 느꼈다. 뭔가 예전과 다른 미묘한 변화를. 하지만 그날은 기쁜 날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버렸다.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교수님이구나. 복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수 임용 6개월 후 서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대학 동료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서진아, 저녁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니? 아, 오늘 학과 회식이 있어서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드세요. 복례는 이미 서진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럼 내일 아침은?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서. 간단히 드실게요. 서진의 대답은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처럼 복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지도 않았고 항상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할 것처럼 행동했다. 복례는 혼자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여보, 서진이가 바쁜가 봐. 이만석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상황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교수가 되니까 할 일이 많나 봐. 복례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다. 교수라는 직업이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식사는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집을 피하는 것 같았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연구실에 나가거나 학회 준비를 핑계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다. 서진아, 오늘은 일요일인데 또 나가니? 네, 논문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 연구실이 조용해서 집중이 잘 돼요. 복례는 서진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집이 시끄럽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복례와 이만석은 서진이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조용히 지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인가 싶었다. 그럼 점심이라도 싸줄까? 아니에요, 학교 식당에서 먹을게요. 서진은 복례가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보다 학교 식당을 선택했다. 예전에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도시락을 좋아했던 서진이었는데 변화는 더욱 극명해졌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복례는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추석에 뭐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송편 만들까? 어머니, 저 추석 때 학회 참석해야 해요. 학회? 추석에도 학회가 있어? 네, 국제학회라서 일정을 맞춰야 해요. 복례는 의아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명절인데 학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다. 하지만 교수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복례는 서진이 학회에 가지 않고 동료 교수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서진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것이었다. 서진 교수님, 내일 출발이죠? 짐 다 쌌어요? 복례는 충격을 받았다. 학회가 아니라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보다 동료들과의 여행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진아. 네. 학회 잘 다녀와. 복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추석 복례와 이만석은 둘이서 조용히 명절을 보냈다. 복례는 습관적으로 서진 목까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빈자리만 덩그러니 있었다. 여보, 서진이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러게. 그래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만석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함께 하지 않는다니. 서진의 변화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예전에는 복례가 빨래를 해주면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심지어 빨래가 조금 늦어지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어머니, 제 블라우스 아직 안 말랐나요? 아, 미안해. 어제 비가 와서 늦어졌어. 드라이기로 말려줄게. 다음부턴 미리미리 해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복례는 서진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는 어머니, 괜찮아요. 다른 옷 입을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마치 하인을 대하듯 말했다. 음식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복례가 해주는 음식이면 뭐든 맛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 어머니, 이 반찬 좀 짜지 않아요? 아, 그래. 다음엔 싱겁게 할게. 그리고 요즘 대학 교수들은 건강식을 선호하거든요. 좀 더 웰빙식으로 해주시면. 복례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서진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인가 싶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대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서진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복례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 교수님들과의 관계, 논문 진행 상황 등을 마치 친딸처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복례가 물어봐도 대답이 간단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같았어요. 수업 준비는 잘 돼가고. 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복례는 점점 서진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졌다.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고 때로는 귀찮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복례는 이만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서진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아. 이만석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교수가 되니까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나는 자꾸 불안해져. 복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례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필요 없어진 거지. 복례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의 헌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변화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교수 임용 1년 후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남편과 함께 복례와 이만석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복례와 이만석은 무슨 좋은 소식인가 싶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우리 분가를 하려고 해요. 분가? 복례는 귀를 의심했다. 갑작스러운 분가 이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제가 교수가 되었고 저희만의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진의 말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업무를 보고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다. 서진아,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이만석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아버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생활 방식? 네, 제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집에 동료들을 초대해야 할 일도 많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거든요. 서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복례에게는 핑계로만 들렸다. 그럼 우리가 방해가 된다는 뜻이니?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의 남편도 거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은 핵가족으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죠. 복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담이라는 말이 특히 아팠다. 그동안 자신들이 서진에게 부담이었다는 뜻인가? 서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고칠게. 복례의 간절한 호소에도 서진은 냉정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라. 이만석이 중얼거렸다. 가족이 각자 따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다. 그럼 언제 나갈 예정이니? 다음 달 초에 이사할 예정이에요. 이미 아파트도 알아봤거든요.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통보한 것이었다.
시부모의 의견을 묻거나 상의하지도 않았다. 며칠 후 서진과 남편은 정말로 이사를 했다. 의사 당일 복례는 마지막까지 도시락을 싸주었다. 서진아, 이거라도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은 복례의 마지막 정성도 거부했다. 마치 빨리 떠나고 싶다는 듯이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그럼 자주 놀러와. 네, 시간 되면요.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사교적인 인사말에 불과했다. 의사를 간 후 서진은 정말로 연락이 뜸해졌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복례는 참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네, 먹고 있어요. 대화는 몇 마디 주고받으면 끝났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서진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고 싶어 했다. 그럼 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복례는 항상 허전함을 느꼈다. 몇 년 동안 매일 보살펴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집안도 급격히 조용해졌다. 서진을 위해 늘 분주했던 복례의 하루가 갑자기 한가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서진 도시락을 싸줄 필요도 없고 서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도 없었다.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하네. 그러게. 서진이 없으니까 허전해. 복례와 이만석은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서진 이야기만 했다. 습관적으로 서진 몫까지 밥을 차려놓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도 서진은 찾아오지 않았다. 복례가 서운해하며 이만석에게 말했다. 한 번도 안 왔네. 바쁜가 보지 뭐. 이만석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2달째가 되자 복례는 직접 서진의 새 집을 찾아갔다. 서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들고서 서진아, 어머니야.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해? 서진은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했다. 반찬에서 가져왔어.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맛있을 거야. 아, 네. 서진은 마지못해 복례를 집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오래 있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화는 어색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다. 집이 넓고 좋네. 잘 꾸며놨구나. 네. 어머니, 오늘 늦은 시간에 미팅이 있어서. 서진은 복례에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복례는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럼 나는 갈게. 반찬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해요. 복례가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다. 몇 년 전만 해도 엄마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복례는 이만석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서진이가 많이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도 우리가 키운 아이인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만석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복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끼리 살아도 괜찮아. 자식 키웠다 생각하자. 이만석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진이 떠난 후 3달이 지났지만 복례와 이만석은 여전히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서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냉장고에 준비해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복례와 이만석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진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뿐이었다. 문가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집안을 깨웠다. 여보, 여보. 복례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만석이 눈을 떴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119.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여보, 정신 차려. 눈 떠봐. 하지만 이만석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복례는 계속 이만석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면적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례는 주저앉았다. 이만석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었다. 복례는 서진에게 급히 연락을 했다. 서진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빨리 와줄래? 네. 아버지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복례가 기대했던 만큼의 급박함은 없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네,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조금 있다가? 복례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온다니. 지금 수업 중이라서. 수업 끝나고 바로 갈게요. 복례는 말문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인데 수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서진아,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지금 당장 와야 해.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수업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 후에 끝나니까 그때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복례는 허탈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결국 이만석은 복례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서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어머니, 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어. 복례의 말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그 눈물마저 가식적으로 보였다. 정말로 슬퍼한다면 수업을 미루고라도 달려왔을 텐데.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서진의 본 모습이 더욱 드러났다. 어머니,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간소하게? 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해요. 3일장으로 하고 조화도 많이 받지 말고. 복례는 황당했다. 평생 고생한 남편의 마지막 길을 간소하게 보내자고. 서진아,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크게 한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서진의 말은 냉정했다. 복례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서진의 행동은 형식적이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진 교수님, 아버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진은 조문객들에게는 효부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다. 서진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 마지막 날 서진은 복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계획?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례는 귀를 의심했다. 남편 장례식 당일에 요양원 이야기를. 요양원이라니.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살기는 힘드실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있고 훨씬 안전할 거예요. 서진은 마치 복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복례에게는 자신을 떠밀어내려는 것으로 들렸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가끔 와서 확인해주면 되잖니. 어머니, 저도 바쁘거든요. 매번 확인하러 올 수는 없어요. 복례는 서진의 말에 절망했다. 시아버지 장례식 당일에 며느리로부터 버림받는 기분이었다. 서진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또다시 나온 각자의 길이라는 말. 복례는 서진이 얼마나 자신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진은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복례를 혼자 두고. 서진아, 오늘 밤만이라도 같이 있어줄래?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죄송해요. 결국 복례는 남편을 잃은 첫날 밤을 혼자 보내야 했다. 텅 빈 집에서 이만석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서진은 정말로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어머니, 여기 좋은 곳들이에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나는 안 가.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요. 내가 위험하면 내가 돌봐주면 되잖아.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진은 복례의 말을 구시대적인 사고라며 일축했다. 그럼 나 혼자 죽으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복례는 서진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복례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정말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복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복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만석의 49제가 지나고 복례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진이 계속해서 요양원 입원을 종용하는 가운데 복례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 이제 얹혀 살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복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직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복례는 이만석이 생전에 숨겨둔 비상금을 찾기 시작했다. 이만석은 평소 만약을 위해 라며 조금씩 돈을 모아두곤 했었다. 여보가 어디에 숨겨뒀을까? 복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한 곳, 책 사이, 화분 밑까지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던 중 안방 옷장 맨 위층에서 낡은 운동화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통장 잔고는 복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만석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이만석의 편지가 있었다. 여보에게.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돈으로 여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여보 마음대로 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마이너스 만석.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게 고마웠다. 고마워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볼게. 복례는 그 돈으로 독립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전국의 작은 주택들을 검색해봤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기초 실력으로 조금씩 알아봤다. 서진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복례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시간을 벌었다. 어머니,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그래, 생각해볼게.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봐야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인데. 복례는 서진에게 자신의 진짜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서진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복례는 조용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집값이 저렴한 곳을 찾았다.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살펴봤다. 어느 날 복례는 혼자 전철을 타고 한 시골 마을을 둘러봤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작은 슈퍼마켓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아담한 주택들이 있었다. 여기가 괜찮겠네. 복례는 마을을 둘러보며 마음에 들어했다.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다. 부동산에 들어가 상담을 받았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거예요? 네, 혼자 살 예정이에요. 이 동네는 조용하고 좋은데 대중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용한 게 더 좋아요. 복례는 마음에 드는 작은 주택 한 채를 찾았다. 마당이 있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고 방 2개의 거실과 부엌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복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평생 모은 살림을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냈다. 이건 가져가고, 이건 버리고, 오래된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정말 가족 같았는데 지금은 남남이 되어버렸다. 복례는 서진에게 줄 편지도 썼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서진아, 그동안 고마웠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렴.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쓰면서도 복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운함과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이사 일주일 전 복례는 동네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였기에 정이 많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예요. 갑자기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웃들은 복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복례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해해 주었다. 그래도 어머니 조심하세요. 혼자 사시는 거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복례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사 전날 밤 복례는 집안을 둘러봤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서진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곳이고 이만석과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복례는 감회가 새로웠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복례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복례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서진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서진은 손에 요양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다.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서진이 보여준 곳은 시설이 좋아 보이는 고급 요양병원이었다. 하지만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여기 한 달에 300만 원이래. 네, 좀 비싸긴 하지만 시설이 정말 좋아요. 간병사도 24시간 상주하고 의료진도 충분해요. 복례는 의아했다. 평소 간소하게 살자던 서진이 갑자기 비싼 요양병원을 권하다니. 300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는 부족한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서진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도 있고 이 집도 있잖아요. 보험금? 네, 아버지 생명보험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서울 강북이라 가격이 꽤 나갈 거예요. 복례는 서진의 말에 놀랐다. 보험금과 집 가격을 이미 다 알아봤다는 것이었다. 서진아, 그걸 왜?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실 거예요. 서진은 복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집을 팔면 요양병원비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관리해? 네, 어머니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복례는 서진의 속셈을 알 것 같았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서진아, 나는 아직 정정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세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위험해요. 서진은 계속해서 복례의 판단력을 의심했다. 마치 복례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취급했다. 며칠 후 서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데려와서 집 시세를 알아봤다. 이 집이 한 5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중개업소 사람의 말에 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5억이면 요양병원비로 충분하겠네요. 복례는 서진이 자신 없이 멋대로 집 시세까지 알아보는 것에 화가 났다. 서진아, 내가 언제 집 팔겠다고 했니? 어머니, 결국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안 팔 거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서진은 복례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례는 우연히 서진이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복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려. 집 팔기 싫다고. 응, 요양병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정말 답답해. 그래도 결국은 우리 거 될 텐데 뭘 그래. 복례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서진의 진심이 드러났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집은 우리 거지. 서진의 말에 복례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빨리 요양병원에 모시고 집도 정리해야지. 5억이면 큰돈이야. 그래, 어머니 연금으로는 요양병원비 부족하니까 집 팔아서 쓰자고 해. 만약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그럼 치매 진단서라도 받아야겠어.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복례는 서진의 말을 듣고 몸이 떨렸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못된 년이네. 복례는 서진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딸처럼 아끼고 돌봤던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며칠 후 서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뭘?
요양병원 입원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가족인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서진은 마치 복례의 보호자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집도 빨리 정리해야 해요.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내 집인데 왜 내가 정리해? 어머니, 법적으로 저희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게 맞아요. 서진은 법적 근거까지 들먹이며 복례를 압박했다. 복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진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서진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나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은 없니? 서진은 잠깐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서진은 복례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 불편해했다. 있죠. 당연히. 거짓말하지 마. 넌 이미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복례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복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서진에게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서진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왔다. 복례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서진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우선 복례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복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진의 변화, 요양병원 강요, 그리고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복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집은 우리 거지. 법무사는 녹음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네요. 그리고 노인 학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무사는 복례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둘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의 행동을 계속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복례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서진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서진이 올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며칠 후 서진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원장까지 데려왔다. 어머니, 병원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병원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병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복례는 이미 서진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저희 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병원장이 설명하는 동안 서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입원 안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서진이 또다시 복례의 판단력을 의심하자 복례는 참을 수 없었다. 판단력이 없다고? 내가 언제? 어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서진은 없는 일까지 지어내며 복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다. 병원장이 나간 후 복례는 서진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봐. 내 재산이 탐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복례는 휴대폰을 꺼내 서진과 남편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집은 우리 거지.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이걸 왜? 계속 들어봐. 5억이면 큰돈이야. 어머니 연금으로는 요양병원비 부족하니까 집 팔아서 쓰자고 해.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복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걱정이야?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서진아, 내가 교수라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를 딸처럼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야? 복례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그럼 치매 진단서 받아서 내 재산 뺏으려던 것도 오해야? 서진은 완전히 당황했다. 복례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해. 나도 바보가 아니야. 복례는 서진에게 내용 증명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내용 증명에는 서진의 재산 갈취 시도와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나한테 요양병원 입원을 강요하거나 내 재산에 손대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야. 서진은 내용 증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 복례는 서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진아,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갈 거야. 너도 내 갈 길 가고. 어머니,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 앞으로 조심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었다. 복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서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복례는 서진이 나간 후 홀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복례가 시골로 이사를 간 지 한 달 후 서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학과장의 급한 호출을 받았다. 서진 교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학과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학과장실에 들어갔다. 무슨 일이세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학과장이 내민 것은 인터넷 기사였다. 제목이 명문대 교수, 시어머니 재산 갈취 시도였다.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는데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기사에는 복례가 제보한 서진의 녹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집은 우리 거지.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학과장님,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학과장은 서진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당분간 출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세요. 서진은 학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던 그 교수네.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진의 귀에 들렸다. 서진은 견딜 수 없어서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벗어났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TV 뉴스를 켰다. 자신의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명문 사립대 교수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하려다 발각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례와의 녹음 파일 내용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다. 해당 교수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리모컨을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기자들의 전화였다. 서진 교수님, 취재 요청드립니다.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서진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교수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평생 뒷바라지해준 시어머니를 배신하다니. 학벌만 높지 인성은 최악이네.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여론은 완전히 서진에게 등을 돌렸다.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며칠 후 서진은 대학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언론 보도로 인한 학교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한 징계였다. 당분간 교육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강의는 모두 다른 교수로 대체되었고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다. 더 큰 충격은 학회에서 왔다. 서진이 준회원으로 가입한 여러 학회에서 제명 통보가 날아왔다.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서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교수직, 사회적 신용, 동료들의 존경까지. 집에만 있던 서진은 복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복례의 정성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서진은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복례는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것이었다. 서진은 복례가 이사간 시골 마을을 찾아갔다. 복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있었다. 어머니. 서진이 가게로 들어서자 복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복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복례의 표정은 차가웠다. 이제 와서 뭐하러?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내 재산 노리던 것도 정신이 없어서야? 복례는 서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서진아, 넌 이미 선택했잖아.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복례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저 지금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친구들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복례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건 이런 날을 위해서였나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복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키운 건 가족으로 여겨서였어. 하지만 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이제 그만 가. 여기서는 내가 반갑지 않아. 복례는 서진을 쫓아냈다. 서진은 울면서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복례 씨, 며느리가 왔다면서요? 네,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죠. 복례는 담담했다. 더 이상 서진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사람은 배움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복례의 말에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복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행복했다.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한편 서진은 서울로 돌아가서도 복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뒤늦게나마 복례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서진은 정직 기간 동안 혼자 반성하며 지내야 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복례의 헌신이 이제야 그리워졌다. 어머니. 서진은 복례가 해주던 음식 맛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복례는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복례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은 배움보다 마음이 먼저다. 복례의 말이 마을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